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한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다음 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중징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 핵 잠수함을 조만간 우리나라에 보낼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인데요. 그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고 있는 차액 결제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해외 선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인데 오늘 일선 현장에선 큰 불편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은밀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내 2인자 정조원을 비롯한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 체불 총액이 일본의 18배인 1조 3천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야외 활동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당 지도부 면담 끝에 자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선당 후사해달라는 당내 압박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인데 민주당은 잠시 뒤에 박광원 원내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돈봉투 의혹 후속 대책을 포함해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기로 결단했다고 오늘 오전 직접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면담을 마친 뒤에 이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당에 많은 누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이성만 의원도 당에 무리를 일으킨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탈당 권유나 출당 요구 등 다양한 거취 압박을 받아왔고 지도부도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한 뒤 탈당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의총은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 돈봉투 의혹 대책 마련을 위한 쇄신 의총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의원 탈당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대통령실 측의 공천 언급과 함께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 내려가시겠습니다. 태영호 한 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이 대표가 조금 전 언급도 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관련 사건이요. 자, 야당 비판이 거셉니다.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죠. 네, 태영호 최고위원과 대화 당사자로 지목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모두 부인했는데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병합하여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녹취록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당 기강을 다잡으려는 최근 김 대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시로도 해석이 됩니다. 앞서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추가되거나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당의 위신의 훼손이나 국민의 신뢰 손상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그 와중에 논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는 언급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원회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 여당안과 민주당 조호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경매에서 피해자나 LH에 우선 매수권을 줘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안에서 피해자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다며 경계가 모호한 깡통 전세 피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논의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서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단 오후 2시에 소위를 재개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런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는 여야 원내 지도부 협의에 맡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한 당사자인데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조사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측근을 부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과거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오전 10시부터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이번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재작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이미 입건한 상태입니다.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7천만 원을 봉투에 나눠 담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박 씨가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금품 전달을 마쳤다고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개입한 돈을 포함해서 9,400만 원이 뿌려진 혐의는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박 씨를 상대로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을 지낸 서모 씨도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공여자를 넘어서서 수수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9,400만 원 외에도 사실상 당시 경선 자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9,400만 원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다른 경로로도 돈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 날 송 전 대표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휴대전화는 통화 내역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진정성 있는 수사협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과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맞섰습니다. 송 전 대표가 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정황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피의자에겐 방어권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 거래 CFD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투자업체 대표 라더견 씨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감원입니다. 네, 금감원이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은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 주문 정보 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입니다. 여기에 내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반대 매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증거금 부족을 사전 공지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인데요. 앞서 김익래 회장은 폭락 사태 이틀 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는데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절세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와 관련해 어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검사와 함께 금융당국도 차액 결제 거래 CFD에 대한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차액 결제 거래 CFD로 레버리지, 즉 차익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FD가 일부 작전 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 매매 등을 통해 시세 상승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9년 11월 정부가 금융투자 상품 잔고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 투자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실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위험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국내 해외 주식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자신이 이끌던 업체의 사업 목적에서 투자 자문 등을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 대표가 3년 전부터 불법 투자 일임업을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더견 대표는 지난 2016년 호환이라는 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선물 거래와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체로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을 등록했습니다. 2016년, 7년에 제가 선물 투자하면서 제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때 일부 받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식으로는 한 2019년 한 여름 이후부터 2020년 3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2월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수상한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금융 관련 서비스업과 주식, 선물, 채권, 투자 자문 서비스업을 아예 사업 목적에서 빼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라 대표는 또 다른 투자업체인 R&K 투자 자문의 투자 자문업을 등록해 투자 사업에 나서면서 호환의 기존 사업 목적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 설립한 R&K 투자 자문 역시 설립 한 달도 되지 않아 투자 컨설팅과 투자 자문업, 투자 대행업을 사업 목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환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기 전 이미 R&K 투자 자문의 사업 목적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했던 겁니다. 그런 뒤 재작년 4월에야 투자 컨설팅과 투자 자문업, 투자 조합 결성 업무 등을 사업 목적으로 다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거듭 해명을 요청하자 라 대표는 직원들이 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에 나선 지난 2020년부터 이미 불법 투자 일임업에 나서면서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라 대표는 측근들을 대표로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투자 자문 업체들의 이름을 수차례 바꾸고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그동안 금융당국 감시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관에서 제거하는 사항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거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걸 보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금감원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사업 목적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 보면 대상에서 제거될 수가 있으니까. 검찰과 금융의 합동수사팀은 등기 목적 변경의 불법성 여부와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성을 폭넓게 살펴볼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라더견 대표는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다면서 상속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투자하던 일부 기업에서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과 부당 이익으로 수혜를 본 이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현재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많은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마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 이번 사건으로 몇 명이 피해를 본 겁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이고요. 피해 금액은 255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해외 선물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총책 A씨를 포함해 40여 명이 붙잡혔는데요.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1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재작년 1월부터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유튜브에서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실시간 선물 지수가 연동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지수는 실제와 똑같이 보일 뿐 모두 가짜였고요. 투자자들이 낸 돈은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전업주부와 고령자 등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일당이 아직 다 잡힌 건 아니죠? 네, 경찰은 지금까지 검거한 40명 외에 해외로 도피한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재수배 조치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인데요. 이들 조직이 사용하던 서버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3,000명, 피해 금액도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은 줄도 모른 채 그저 손실이 났다고만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인 유튜브 채널은 폐쇄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투자 조직이 안내한 대로 고객센터 설명만 믿으면 속을 수 있다며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본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본격 재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원래 외교가의 셔틀 외교는 지난 1970년대 초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아랍과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외교 방식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한일 사이의 셔틀 외교는 조금 다릅니다.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면서 소통을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같이 두 나라의 민감한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지요. 한일 셔틀 외교가 시작된 건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년에 한 번씩 상대국을 번갈아서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찾아두고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 가고시마를 찾았습니다. 두 정상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편안한 차림으로 만났는데요. 고이즈미 총리 아버지의 고향인 가고시마 현 등을 화제로 환담을 한 뒤에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셔틀 외교는 잠시 중단됩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내외 많은 반발에도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멈췄던 셔틀 외교는 3년 뒤에 복원됐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셔틀 외교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두 달 뒤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을 찾아서 후쿠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아소다로 총리가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이 답방 형식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일 정상이 수차례 만나면서 양국 소통은 다시 활발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끝으로 한일 셔틀 외교에는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2015년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방한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 공식 오찬도 없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한일 셔틀 외교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다시 물꼬를 텄지요. 다자회의가 아닌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건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었는데요. 당시 기시다 총리가 스키야키 식당과 오므라이스 식당에서 이례적으로 2차례 만찬을 준비해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 기시다 총리가 답방할 예정인데요. 일본 언론은 올 여름쯤 기시다 총리 방한을 예상했었는데 한일 관계의 훈풍을 타고 그보다 앞당겨진 거죠. 이렇게 다시 시동을 거는 한일 셔틀 외교가 앞으로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는 건데요.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 역시 지난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대사관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어제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건데요.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사전 항의와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에 상륙한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항의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 경로로 항의했는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악몽 등을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도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핵 위협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며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하고 상호 존중한다면 중국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이 매우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선언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협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우려를 달래기 어렵고 전술핵 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핵사용 전력을 한미가 공동 논의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차관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핵 대응이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as a result of that threat,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ur alliance with Japan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e trilateral work between Washington, Tokyo, and Seoul has never been more robust.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더힐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간의 적절한 타협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ashington Declaration obviously is a sti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lthough it is unlikely to dampen overall Korean support for pushing or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capability. 한미 동맹 강화를 표방한 워싱턴 선언은 앞으로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국 항구의 전략 핵 잠수함을 기양하는 등 자주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42년 만에 한반도 입항을 확정한 겁니다. 네, 어떤 무기이고 또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일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에 입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수함 함장을 역임한 문군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전략 핵 잠수함이요. 우리나라에 이달 안에 온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거의 한 4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32년 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의 미국의 SSBN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시킨 건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일단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극비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거든요. 네네. 아마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안 보여주겠죠. 근데 외부에서는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 관심이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실제 탑재한 상태로 한반도에 오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리고 싫지 않고 온다면은 많은 사람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 핵잠수함은 핵무기 실을 때 전략 핵잠수함이 그렇지 않으면 깡통이죠. 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싣고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략 핵 잠수함이 기존의 다른 잠수함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길이가 한 17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잠수함이에요. 제일 큰 거는 러시아의 타이푼급 잠수함인데 거기에는 핵무기가 20발 들어가요. 여기는 24발 들어가는데 네네. 이거는 움직이는 핵기지 그렇게 얘기해요, 통상.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핵무기의 운반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략 폭격기. 예. 우리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했던 전략 폭격기. 예. 그다음에 그것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요격되니까 예. 그래서 개발한 게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탄.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네. 러시아를 30-40분 만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주 지금 탐지 장비가 이제 발달되니까 그것도 날아가다 격추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에요. 이거는 물속으로 일단 잠수함 숨기니까 핵무기를 숨기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현존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그다음에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애 전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배는 움직이기만 하면 다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물 밑에서 서로 추적 작전을 해요. 왜냐? 육지에 있는 핵무기 시설 이런 건 다 지하에 감추잖아요. 사이드에. 그리고 그거는 전쟁이라면 가장 먼저 타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물속에 이제 핵무기를 숨긴 거니까 이 잠수함도 추적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작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게 승조원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크기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핵미사일이 24발이 들어간다면 그 핵미사일 크기는 얼마나 다른 거예요? 핵미사일 크기로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고 네, 크기가 얼마나길래 24발이 들어가냐. 예. 위력으로 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핵무기가 15킬로톤에서 20킬로톤짜리예요. 네. 근데 그거에 1,600발의 효과가 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커요. 핵미사일의 위력이요? 핵미사일 그 24발의 그 위력이.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그만큼 소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형화. 당연히 소형화해서 해야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이. 잠수함 폭이 한 1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미사일을 줄여야 되고 그래도 이런 트라이던트 저기 들어가는 미사일 트라이던트 2 그렇더라고요. 트라이던트 2 SLBM. 그게 톤수가 59톤이에요 하나에. 그게 24발이 들어간다고요? 59톤이라고. 59톤이나 됩니까? 그 59톤이 날아간다고 생각해서 하늘로. 엄청난 위력을 경차가 1톤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무거운 거네요. 그렇죠. 무기네요. 그러니까 뭐 19,000톤 정도 되니까. 그 트라이던트 2 사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핵무기 중에서 SLBM이 가장 위력이 크다고 했는데 SLBM의 경쟁은 첫째로 사거리를 얼마큼 느리느냐, 그다음에 탄두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경쟁 요소였어요. 근데 미국의 이 트라이던트 2가 지금 12,000km. 그러니까 뭐 미국에 쓰면 세계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은 한 8,300km짜리 있어요. 중국 거는. 근데 미국은 지금 12,000km짜리. 그렇게 사거리가 길다면 구태 우리나라 근처에 한반도 근처에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군대 생활 32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미국은 이거는 정말 필승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산을 한국에 이제 전개시키면서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네. 군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라고 봐요. 군사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뭐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데 굳이 막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포착돼서 탐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들어오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 핵 개발하겠다 이런 막 그 아우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잠재우는 효과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소중한 우리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 한국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인접 국가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 코앞에 핵미사일 기지가 있네. 미국에 신경 쓰이죠. 옛날에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사태 아시죠? 쿠바에 소련에서 이제 그 미사일 기지 설치할 때 케네디 대통령이 너 치우지 않으면 바로 공격하겠지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떠들잖아요. 무슨 지금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냐 한반도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일단 들어오면 거기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거잖아요. 부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숨어 다녀요 항상. 예. 그래 보이지 않게. 그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자망합니까? 그거는 통상 비밀이라 하는데 이 미국의 이런 잠수함은 3개월 정도마다 교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수함의 굴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는 거는 승조원들한테 힘든 일이거든. 그러나 이제 뭐 자기들이 정신 안 차리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죠.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빠르면 이달 말쯤에 입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항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입항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 가까이 오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실상 미국의 이 SF비에는 괌에 들어갈 때도 거의 은밀히 들락날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수 작전을 해야 되니까 올해 작전하면 그런 차원에 잠깐 들렸다 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거 오래 두면은 또 반핵 시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에 시비 걸고 북한 떠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전략 무기는 그리고 이제 12,000km 다루는데 뭐들 굳이 들어오냐.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면은 사실 탄두탄은 고도가 막 수천 킬로까지 올라갔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이 북한을 대응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뭐 W70 이런 거는 5kg 내지 7kg짜리 이런 거는 사실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잘 아시죠? 토마호크에 그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오히려 순항 미사일 쏘면은 근거리에서 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북한에는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SLBM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북한 SLBM 개발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잠수함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잠수함을 가진 모든 국가는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실으면 그게 최격이에요. 최고의 목표예요. 북한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5년 먼저 SLBM을 개발해서 500km를 날리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 시험 발사용 잠수함 한 척만 있어요. 2,000톤급, 그게 심포급 또는 고래급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핵잠수함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그러나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나요? 그게 대부분 파리사 발사대에서 만들었죠. 2016년 8월 24일 날 그 파리사 영웅함이라고 그때는 파리사 영웅함은 안 했어요. 이 심포급 잠수함에 발사했는데 그 2021년 다시 쐈어요. 그때는 거기다 파리사 영웅함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보세요. 파리사 영웅함이라고 SLBM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거는 어디에서 발사를 한 겁니까, 저게?
저게 2016년에서는 저희 심포 앞바다에서 잠수함에서. 그게 824 영웅함이란 저 지금 나오죠. 예. 그 잠수함 딱 한 척만 시험 발사용으로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운용하면서 우리 같이 6발씩 이렇게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에 6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관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우리 400km. 근데 우리가 그때 하니까 북한에서 너희들은 핵탄두도 안 쉬는데 이건 뭐 팔 수 없는 찐빵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웃음을 했죠. 예, 비판도 했고 북한이 보니까 한 2,000톤급 정도 잠수함 갖고 있고 3,000톤급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000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3,000톤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현재 2,000톤급 한 척, 그다음에 1,800톤짜리 20척, 그다음에 우리 상어급이라고 해서 안인진에 이제 선거된 그게 한 38척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거 여어급, 6호급 이런 것들 한 17척, 한 76척 정도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성능은 우리보다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3,000톤급 2척.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만든 18척이 있는데 그거는 1,200톤짜리, 1,800톤짜리 9척 이렇게 18척이 있고 그래서 토탈 우리는 20척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북한한테 처지지만은 성능에서는 월등하다. 근데 작년에 이제 21년 1월달에 김정은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 8차 당대회에서. 그런데 당해년도 10월달에 그 핵잠수함에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매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뒤로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국제 제재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도 못하고 그런 부속품도 사올 건 사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기술로 탐지나 방어가 가능한 수준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이제 SLBM을 개발해서 큰 배를 만들어서 싣고 바다에 나가면 굉장히 두렵죠. 그거는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싣은 잠수함이 출항하는 걸 다 보고 봐요. 인공위성으로. 보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속 추적 감시해요. 레드 악토버 붉은 10월의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수중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SLBM을 개발한 잠수함을 바다에 이제 출항을 시킨다. 그럼 우리 굉장히 긴장하죠.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배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핵추진 항공모함은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이요. 그거는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능력은 다 돼요.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이제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에 이제 핵무기의 원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견제를 좀 받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정, 국제적인 규정이 허락하는 한 범위에서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쯤에 그 평택 해군기지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이 입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존 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존 핀은 미국의 가장 많은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중에 한 척이에요. 이지스 구축함은 별명이 신의 방패 그래요. 그만큼 대공 무기, 미사일 방어, 자체 방어, 그다음에 항공기 자체 방어 이런 것이 뛰어나요. 그래서 현존한 전투함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특출난 무기 중에 하나가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 발에 150억 원. 엄청 비싸죠. 이거 뭐냐면은 이게 ICBM을 맨 상층에서 요격시킬 수 있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쐈을 때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에 배치됐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지스 구축함이 있잖아요. 세종대왕함. 이번에 세종대왕함 같이 평택에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세종대왕함이 제일 먼저 탐지를 했어요. 그 대포동 미사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격을 해야 돼. 그 당시에 우리는 SM-3를 지금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북한이 이 군사 정찰위성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시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또 도발을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좀 강화 차원에서 여기 전개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 기술 그리고 핵무기 개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측면에서는
이 전략핵 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보면 긴장 고조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여기 출연해서 북한의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게 전략 자산을 365일 상시 배치하려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전략핵 폭격기를 비롯해서 이 잠수함하고 교대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수준으로 연합훈련만 지속한다면은 예. 그런 얘기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네. 이제 안보실장 차원에서 얘기는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는 돈이 다 들어가요.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그렇군요.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예. 이제 미국의 그런 잠수함들이 뭐 여기 한번 출항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뭐 B-52 같은 거 오면 엄청난 돈이 방위비 협상에서 그럼요. 또 요구를 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배치하는 게 북한 도발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신경 쓰이죠. 일단 미국이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억제하는구나 이런 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핵기지라 했잖아요. 그것이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근데 한 척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 미국엔 8척이 지금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으니까 예. 어디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전략 핵잠수함이 작전을 공유할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안심이고 예. 북한은 신경 쓰이네. 굉장히 신경 쓰이네. 반발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입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항을 한다면 실제로 미국이 공개할지도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 함장 출신이시죠?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오늘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파업이 진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부분 파업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 연가를 내는 조무사와 응급구조사, 임상관리사 등 관련 종사자가 모두 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일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오늘 오후 5시 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11일 두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오는 17일에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연대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표현 때문에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하거나 개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연대 파업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병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총파업 동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인 법안 통과와 정책 추진에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 2주 전보다 각각 3천여 명씩 많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91일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2만 1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6명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뜻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낮에는 더워도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며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교적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특히 어린이날인 모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이상, 수도권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며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곡이나 하천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이 14도로 오늘보다 1, 2도 높아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 밤부터 전국에는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배편이나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한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다음 주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중징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